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사연은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의 이야기. 저와 아내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대학 동기와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던 날 갑자기 친구가 저에게 날짜를 착각해 후배와 이중 약속이 되어 있다며 괜찮으면 함께 봐도 되겠냐고 물어왔죠. 그 식사 자리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첫인상은 예쁘고 상냥했습니다. 친구의 고등학교 후배인 그녀는 음악을 전공했고 지금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죠. 친구가 제 칭찬을 하며 분위기를 맞춰줬고 우리는 무사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해보니 여자친구는 마음 씀씀이가 여유롭고 고운 사람이더군요. 곱게 자란 부잣집 딸 느낌이랄까요? 여자친구는 실제로 어릴 때부터 집에 운전기사와 가사 도우미가 있었다고 했고 유학 중에도 1년에 2번 이상 해외여행을 다녔다 했죠. 제가 동경해온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여자친구가 좋았습니다. 거기에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몸에 배어 있었죠. 저는 부자들은 어디 가면 갑질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는 정반대였습니다. 언제 어디에 가도 점원들에게 상냥하고 공손하더군요. 그런 여자친구가 자랑스러워 옆에 있는 저까지 으쓱해지곤 했죠. 착하고 예쁜 데다가 부자이기까지 한 여자친구는 정말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한 지 6개월쯤 되니 여자친구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당장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죠. 하지만 당시 제가 다니던 직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고 있었기에 당장 결혼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리고 회사를 나와 개인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아직 자금 문제로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때 멋지게 프로포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자친구는 그동안 왜 말 안 했냐면서 혼자 힘들었겠다고 저를 위로했죠. 그리고 사업 자금은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아버지가 좀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부잣집 딸이라서 결혼 결심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사람이기에 처갓집의 자금 지원에 대한 기대가 없지는 않았네요. 그렇게 우리는 양가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것을 기점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갓집은 분당에 위치한 넓은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게 꾸며진 집안에 가구 하나하나까지 모두 고급스럽더군요. 신경 써서 고른 한우와 장인 어른을 위한 양주를 선물로 드리니 두 분 모두 기뻐하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조금 긴장하고 있었는데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다행이었네요. 다만 처갓집에서 우리의 결혼에 대해 깐깐한 조건을 걸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긴 했죠. 하지만 소탈하신 장인 장모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으셨네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금전 문제로 아내와 다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하지만 전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 않았고 그렇다고 집을 안 해갈 수는 없었기에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서 수도권에 전셋집을 마련했죠. 무리하지 않고 남들과 같이 평범한 결혼식을 올린 우리는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 회사는 곧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결국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사업을 해보기로 결심했네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퇴직금조차 건지기 힘든 상황이라 아내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이제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생각하고 있던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장인어른께 자금 지원 좀 받을 수 있을까? 아내는 아버지에게 말해보겠다 했고 며칠 뒤 2억을 건네주었습니다. 전 그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업은 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돈 나갈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수입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든든했던 2억이라는 큰 돈을 다 쓰고도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그 정도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더군요. 혼자 하는 사업이다 보니 외주를 줘야 할 일이 많았기에 지출이 컸습니다. 1년 동안 사업을 일으키려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네요. 전 염치불구하고 아내에게 한 번 더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만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좀 안정적이 될 것 같아. 장인어른께 1억 정도만 더 부탁드리면 안 될까? 내가 성공해서 다 갚을게. 제 말을 들은 아내는 어두운 표정으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당신한테 해준 그 돈 아버지가 해주신 거 아니야. 내가 여기저기 대출받아서 만든 건데 당신이 생활비를 안 줘서 나도 못 갚고 있어. 우리 전세 보증금 빼서 일단 그 돈부터 갚자. 기가 막히더군요. 장인어른이 해주신 줄 알고 있던 돈이 사실은 대출이었다니요. 대출? 왜 대출을 받았어? 장인어른이 돈 안 해주신다고 했던 거야? 엄마 아빠한테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
그냥 두 분 먹고 사실 정도밖에 없으셔. 알고 보니 처갓집은 제 생각만큼 부자가 아니더군요. 정확하게는 옛날에는 부자였으나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분당의 아파트는 전세라네요. 지금까지 나한테 부자인 척 한 거야? 아내는 부자인 척을 한 적은 없다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뭔가요? 심지어 아내가 돈을 빌린 곳은 사금융기관이었고 얼마 전부터는 이자를 내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네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내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혼하자 했지만 아내는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거부하고 있네요. 하지만 전 철저하게 저를 속여온 아내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친한 선배와의 식사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날 제가 치마를 입고 나갔는데 식사를 하면서 조금 불편해하니 바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제 무릎에 덮어주더군요. 남자는 언행이나 행동이 방정맞지 않고 매너가 좋았습니다. 전 그런 남자에게 반했던 것 같네요. 선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죠. 연애하면서도 남자친구의 생활력 강한 모습에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부자였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아버지는 운전기사가 있었고 집안일을 돌봐주시는 아주머니도 계셨죠. 저는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언제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죠. 어려서 시작한 피아노가 잘 맞았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공할 수 있었네요. 대학생 때는 유럽 쪽 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학비 및 생활비는 모두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기에 그곳에서도 풍족하게 지냈죠. 유학 기간 동안 근처에 있는 나라는 모두 가봤네요. 하지만 유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학 중 아버지가 퇴직을 하셨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죠. 그래도 아버지 퇴직금이 많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집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금을 투자한 회사가 망해서 그 돈을 모두 날렸다네요. 이후 우리 집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끼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였죠. 저는 교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이젠 그럴 상황이 아닌지라 입시 피아노 학원에 취직을 했고 그렇게 남편을 만났네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말한 것처럼 부자 행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온 환경과 지난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뿐이죠. 지방 대도시에서 태어난 남편은 평범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 눈에는 남편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당시 남편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항상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니 넉넉하게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로망 정도로 생각했네요. 이 사람의 꿈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했고 포부도 큰 사람이었죠. 전 그런 남편이 듬직하고 멋있어 보였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데이트 중 조심스레 결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직장이 위태로워서 망설여진다고 하더군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안쓰럽기도 했고 둘이 힘을 합친다면 모두 잘 될 것 같았죠. 그때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다고. 사실 정말 도와달라고 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남편의 회사에 문제가 생길 줄도 몰랐죠.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보다 부자는 아니구나 하고 깨달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이 남편의 회사가 망해버렸고 남편은 저희 집에 사업 자금을 부탁했네요. 기대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사실 우리 부모님은 이제 두 분이 먹고 살 만큼의 돈만 남아있다고 말할 용기는 없었죠.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남편을 실망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있는 처지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2억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한도가 너무 적어서 한도가 높은 곳을 찾다 보니 사금융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일부는 친구들에게 빌렸고요. 높은 이자가 걱정되긴 했지만 저도 벌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도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만든 2억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절대 제 입으로 아버지가 해주셨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돈을 받은 남편은 정말 기뻐했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기분이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넘겼습니다. 그저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조차 주지 못했고 제가 버는 돈은 대출 이자 갚기에도 빠듯했죠. 전 결국 결혼 전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다 쓰고 나니
대출 돌려막기가 힘들어져 연체가 나기 시작했죠. 남편도 저도 돈에 지쳐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이리저리 시달리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네요.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돈도 방법도 없으니 결국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을 갚자고 했죠. 이자만 안 나가도 우리 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제 고백을 들은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를 쳐다만 보다가 이내 격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남편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죠. 이 일에 내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변명을 해보자면 남편을 사랑했기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자신을 속인 저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뇨. 저에게 돈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럼 대출받아 남편이 쓴 2억은 누가 갚는다는 말인가요? 저는 절대 이렇게 이혼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결론입니다. 전쟁 같았던 몇 주가 지나고 저희는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해봤으나 아내가 지금까지 저를 속인 것 가지고는 소송을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몇 주간 아내와 지독하게 싸웠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많이 했네요. 전 아내에게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다고 했고 아내는 저에게 돈 보고 결혼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정말 서로의 밑바닥까지 모두 확인하게 된다더니 그 말이 맞네요. 아내와 전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만든 빚 2억 원에 대한 것은 조율 중이긴 하지만 아마 1억씩 나눠서 갚게 될 것 같네요. 물론 아내는 아내가 받은 대출이라고 해도 저에게 준 증거가 있으니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모두 받겠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이혼 조정을 해야겠죠. 모든 것이 허무해지네요. 사업도 망하고 결혼도 망해버렸습니다. 아내를 원망해야 할지 저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아내와 저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각각 들어봤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눈앞에 욕심이 가득 찼던 남편의 눈에는 아내가 돈으로 보였던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랑이 늦둥이라서 저와는 나이 차이가 50년 넘게 나시는 우리 시어머님. 저 시집오고 5년 만에 치매에 걸리셔서 저 혼자 4년간 똥오줌 받아내고 잘 씻지도 못하고 딸내미 얼굴도 못 보고 매일 환자식 먹고 간이 침대에 쪼그려 잠들고 4년간 단 한 번도 남편 품에서 잠들지 못했고 힘이 없어 변을 못 보실 땐 제 손가락으로 파내는 일도 거의 매일이었지만 하나도 안 힘들다고 평생 이 짓 해도 좋으니 사람만 계시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이 멀쩡하시던 그 5년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제 나이 33살 먹도록 그렇게 선하고 지혜롭고 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내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제 나이 10살 때 집 나가서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내 엄마. 상습절도로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던 오빠. 그 밑에서 매일 맞고 울며 자란 저를 무슨 공주님인 줄 착각하는 신랑과 신랑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시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다며 2천만 원이 들은 통장을 내어주시며 어디에 있는 나라에서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올 때 소 팔고 집 팔아 지참금 주고 데려온다는데 부족하지만 받으라고 하시며 그 돈으로 하고 싶은 혼수, 사고 싶은 거 사서 시집 오라 하셨던 어머님입니다. 아, 잘해주셔서 그렇구나.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란 저는 그런 어머님께 반해서 신랑이 독립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일부러 처분하고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10살 되기 전에 이미 과부가 되어 자식 5을 키우시면서도 평생을 자식들에게조차 언성 한번 높인 적이 없다는 어머님. 50세가 넘은 아주버님께서 평생 어머니가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다 하시네요. 바쁜 명절날 돕지는 못할 망정 튀김 위에 설탕병을 깨트려 튀김도 다 망치고 병도 깨버린 저에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 소리 말고 있거라 하시고는 늙으면 죽어야 한다며 당신이 손에 힘이 없어 설탕병을 놓쳤다고 하시던 어머님. 단 거 몸에 안 좋다고 초콜릿 쩝쩝 먹고 있는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도 나갔다 들어오실 땐 군것질거리를 한아름 사들고 공주야 엄마 왔다 하시던 어머님. 역시 시어머니가 따뜻한 분이시네요. 어머 효녀 며느리네요.
효녀 며느리와 따뜻한 시어머니시네요. 어머님과 신랑 그리고 저 셋이서 삼겹살에 소주 마시다 셋 다 술이 과했는지 안 하던 속마음 이야기를 하다가 잘하는 동안 서러움이 너무나 많았던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꺼이꺼이 울며 술주정을 했는데 그런 황당한 며느리를 혼내시긴커녕 제 손을 잡으며 저보다 더 서럽게 우시며 얼마나 서러웠노, 얼마나 무서웠노. 처음부터 네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오죽 좋았겠나. 내가 더 잘해줄 테니 이제 잊어라. 다 잊어라. 하시던 어머님. 명절이나 손님 맞이할 때 상 차린 것 치우려고 나서면 아직 다 안 먹었다. 방해가 있거라. 하시고는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그릇 치우고 몰래 설거지 하시려다 저에게 들켜 서로 네가 왜 하니 어머님이 왜 하세요 하는 실랑이까지 하게 됐었죠. 제가 무슨 그리 귀한 몸이라고 일 시키기 그저 아까우셔서 벌벌 떠시던 어머님. 치매에 걸려 본인 이름도 나이도 모르시면서도 험한 말씨 한 번을 안 쓰시고 그저 곱고 귀여운 어린아이가 되신 어머님. 어느 날 저에게 아이고 이쁘네 네 집 딸이고 하시더이다. 그래서 전 웃으면서 전 정수녀 여사님의 딸이죠. 할머니는 딸 있어요? 했더니 있지. 서미연이 우리 막내딸. 위로 아들 둘이랑 딸 서희도 있다. 그때서야 펑펑 울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엔 제가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막내 신우 다음으로 또 하나 낳은 딸이었다는 걸요. 왜 이렇게 슬퍼. 슬프네. 저에게 네가 나한테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하시던 말씀이 진심이었다는 걸 말이죠. 정신 있으실 때 어머님께 저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잘하려 노력은 했지만 제가 정말 이분을 진짜 엄마로 여기고 대했는지 왜 더 잘하지 못했는지 왜 사랑한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매일매일 해드리지 못했는지 형편이 어렵고 애가 셋이라 병원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던 형님 혹여 형님이 돌보신다 했어도 사양하고 제가 당연히 했어야 했던 일인데 왜 엄한 형님을 미워했는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무치고 후회되어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소변 보셨나 확인하려고 이불 속에 손을 넣으니 갑자기 제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시더군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했더니 소곤소곤 귓속말로 아침에 옆에 할매 가고 침대 밑에 있더라. 아무도 몰래 네 맛있는 거 사 먹으래 하시는데 생각해보니 점심때쯤 큰아주버님도 다녀가셨고 첫째 둘째 신우도 다녀갔고 남편도 퇴근해서 할머니 잘 계셨어요? 자식들을 몰라보셔서 언젠가부터 그리 부르게 되었네요. 인사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 7시 태어나신 할머니가 떨어뜨린 돈을 주우시고는 당신 자식들에게 안 주시고 꽁꽁 숨겨갖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신 거였네요. 어머님의 10,000원을 받은 그날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다가 느낌이 이상해 어머님 코에 손을 대어보니 돌아가셨더군요. 장례 치르는 동안 제일 바쁘게 움직여야 할 제가 울다 졸도를 3번 하고 누워있느라 어머님 가시는 길에도 게으름을 피웠네요. 이거 슬프다. 어머님을 닮아 시집살이가 뭔지 구경도 안 시킨 시아주버님과 신우 셋 그리고 남편과 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하며 어머님이 안 슬퍼하시도록 우리 우애 좋게 잘 살자 약속하며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렸어요. 오늘이 어머님 가신 지 꼭 150일째입니다. 어머님께서 매일 저 좋아하는 초콜릿 사탕을 사들고 오시던 까만 비닐봉지. 주변에 널리고 널린 그 까만 비닐봉지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이 주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매일 어머님이 꿈에 나오시면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해드리려 준비하고 잠이 듭니다. 다시 태어나면 처음부터 어머님 딸로 태어나길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겠죠? 부디 저희 어머님 좋은 곳으로 가시길 그리고 다음 생애에는 평생 고생 안 하고 평생 남편 사랑 듬뿍 받으며 사시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댓글 좋은 시어머니와 좋은 며느리였네요. 시어머니가 내리 사랑을 하셨군요. 어머님 보내드린 마음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이제는 아버님 만나 행복하시길 기도해주세요. 어머니의 막내딸이 계속 힘들어한다면 어머님이 하늘에서 더 힘드실 거예요.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진짜로 있나 싶으면서도 한없이 부럽네요. 맞아요. 고부간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왜 대부분의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신지. 쓰니님이 착하게 사셨나 봐요. 저도 시어머니가 되면 시어머니가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가슴에 새겨보렵니다.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고부간이네요. 다들 이렇게 저렇게 시어머니가 고생시킨다 하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셨어요. 명절에 내려오는 며느리 고생 안 시키려고 본인이 나서서 일하시는 통에 작은 어머님들이 며느리 아까워서 어쩌냐고 놀릴 때마다 매일 힘들게 일하는 아이가 남들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종종거리는 게 딱하다 하시며 저를 감싸주셨죠. 전 부치다가 손가락에 기름이 튀어서 큰 물집이 잡힌 적이 있는데 그 즉시 주방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에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생 알로에를 들고 오셔서는 냉동실에 살짝 얼려 제 손가락에 알로에를 붙여 붕대로 동여매 주셨죠. 어머님 덕에 심한 물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가라앉았네요. 제사 때는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 하세요. 일하는 애가 다 저녁에 여길 왜 오냐고. 실제로 시댁에 내려가서 8시 전에 기상한 적이 없네요. 그것도 명절 당일이나 8시 기상이죠. 그냥 놀러가면 밥상 다 차려놓고 9시 넘어 밥 먹고 더 자라 하며 깨우십니다. 밥 먹고 설거지라도 한번 할라 치면 여긴 어머니 주방이다. 넌 네 집에서 해라 하시죠. 한 번은 설거지를 못하게 하는 어머님께 엄니는 왜 시어머니 노릇을 안 하신대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내 시어머니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하셨어. 나도 귀한 며느리 대접받았다 하시더이다. 친정 엄마에게 자랑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되려 꾸중만 들은 것도 여러 번이지요. 일평생 일을 놓지 않으시면서도 맏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오신 우리 어머님은 원더우먼 같았어요. 어머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일한다는 핑계로 멀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무리하시는 시즌이 오면 홍삼이나 고기 드시라고 용돈이나 보내드리는 정도였네요. 신랑 때문에 속이 썩어 어머님께 전화 걸어 엉엉 울 때면 언제나 어머니가 어떻게 해줄까?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하마 하셨죠. 그리고 항상 저보다 더 속상해 하시며 제 눈치를 보시곤 했습니다. 우리 부부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어머님께 죄송하면서도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남편이 속 썩인다고 일러댔네요.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고 어머님이 아버님의 간병을 하고 계시죠. 간병인을 붙여드리려 했는데 시아버지가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라 어머님이 직접 간병을 하고 계시네요. 이번 주말에는 시댁에 내려가 신랑에게 아버님 잠시 맡기고 어머니 모시고 나와 바람 쏘여 드려야겠어요. 아까운 우리 어머님 힘드시면 안 되니까요. 저도 반성할게요.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